사도강사 문제도 제가 2023년 국회의원 임기 시절에 네. 2023년 3일절에 3월 1일에 저를 포함해서 안민석 의원 그다음에 또 그 양정숙 의원 저하고 같이 무소속에서 활동했던 양정숙 의원 그리고 임종성 의원 등 몇 분이 일본을 직접 가서 도쿄를 갔다가 그리고 니이가타현을 가서 니이가타현에서 배를 타고 사도강산까지 직접 갔어요. 그때만 해도 니이가타현에 도착을 해서 니이가타현에 우리 그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을 해서 총영사관에서 일하고 있는 이 사도강산의 강제 동원 문제를 빼고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하는 그런 일본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자료를 모으고 또 계속 일본 정부에게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그런 활동을 그때까지만 해도 하고 있었어요. 네. 이 오래된 이슈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2023년 그때 우리가 갔을 때 우리에게 그 상황을 브리핑했고 오히려 이런 노력들을 국회에서도 더 해주시면 사도강산의 유네스코 등재가 어려울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게 국제 여론화돼서 그 군함도처럼 똑같은 증상이 일어나면 이 어떤 일본 정부의 그런 그렇죠 네. 논란이 되면 안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우리에게 전달을 했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하자라고 해서 그 지역에 니가타시 의회 의원들하고도 만나고 지역 주민들하고도 만나고 무엇보다도 사도강산 있는 그 사도 마을에 살고 있는 분들 중에서 그 당시에 그 사도강산에 조선 사람들이 와서 네. 강제 노동을 했다. 네. 그리고 그분들이 어디에 살고 있었고 또 그분들이 계약 기간을 두고 거기까지 와서 노동을 하는데 그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숙련된 이미 1년 동안 혹은 2년 동안 숙련된 노동자들의 그 기술을 그대로 보내는 건 일본 정부엔 굉장히 피해였기 때문에 손해였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이 노동자들을 여기에 눌러 앉혔냐면은 일본 여성들과 결혼하는 방식으로. 네. 그래서 그곳에 기숙사를 두기도 하고 네. 조선 노동자들이 기거하는 기숙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곳은 조선 노동자들이 기거했던 기숙사입니다. 기숙사 터도 그대로 있어요. 여기는 조선인 노동자들이 식당으로 공동 식당으로 이용했던 공간입니다. 등등 조선인 노동자들이 그 사도강산에 머물러서 강제 노역을 한 그런 여러 가지 역사의 자리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이미 거기서부터 일본 정부의 의도가 있는 건데 이곳은 사도강산 어떤 지점이다 여기로 가면 무엇이 있다 이렇게 다 화살표들이 그게 이미 관광 자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 그런 이정표들이 있어요. 네. 어느 곳에도 조선인 노동자들의 기숙사 터다 네. 이런 조선인 노동자와 관련된 어떤 안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우리는 그 당시의 문서들 그리고 그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사도강산에 살고 있는 주민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도 그 시의원이 계셔요. 그분이 안내해주고 설명해주고 해서 더 명확하게 그 문제를 알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공간이 보존돼 있는 건 아닌가 보네요. 그냥 터들이 있는 거고 그렇죠.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렇죠. 거고 그거를 이제 보존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일본이 그걸 안 하는 그렇죠. 거군요. 그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면 네. 역사는 일본 정부의 그러네요. 의도대로 사장되겠죠. 그런 상황에 지금 한국 정부가 오히려 그런 요구해야 되잖아요. 자 여기를 정말 너희들이 사도강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려면 이 공간도 조선인 노동자들이 기거했던 기숙사 공간도 제대로 이곳이 그런 곳이다. 그리고 그분들이 머물렀던 희한해요. 조선 사람들이 머물렀던 우물이 있고 우물가에 빨래터 비슷한 게 있고 그러니까 그 어딘가 가면 공동 마을을 공동체를 구성하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그곳에 가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도강산을 이곳저곳 다 둘러가면서 현지 조사를 했는데 앞으로 그럼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지역들에 조선인 노동자들이 기거했던 지역들에 이런 이정표라도 하나 세우면 관광을 어떤 사람들이라도 혹은 하니까. 산이 너무 이쁘거든요. 그 이쁜 산을 보러 오는 사람들조차도 왔다가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우리가 반성해야 되겠네. 일본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조선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감사와 반성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살아있는 현장 체험 교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국 정부가 요구할 수 있겠구나. 없었던 것을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것을 그대로 보존하고 계속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라는 요구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쏙 뺀 채 네. 조선인 노동자들을 이야기를 쓰려면 그 광을 채굴하는 그런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리하고 보고를 해야 되니까 조선인 노동자들이 기거했던 그 시기만 쫙 빼고 네. 그 앞에 세대만 앞의 역사만 딱 담아서 사도강산의 유네스코의 네. 유산으로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이런 그런 그 역사만 지우고 싶어 하는 잔머리만. 거군요, 지금 네, 일본이. 네. 그래서 사도강산에 딱 들어가면 굉장히 멋진 저거는 어떻게 저 시대에 저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금강을 채굴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시설이 있어요. 한 시설이. 근데 그건 등재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건 또 안 됐어요? 그걸 등재하려면 조선 사람들이 노동했던 그 시기까지 담아야 되니까. 그건 근데 일본 뺀 거예요. 네. 그건 버리고 그러면 네. 이것만 하자 이렇게. 네. 진짜 하지만 지독하네요, 사람들이 정말. 그 지역에 왔을 땐 그걸 다 보게 되죠. 그렇죠. 그건 거기 보면서 동시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일본 사람들이 그들의 경제 발전에 그들의 어떤 전쟁을 치러내는 데 있어서 이런 시스템을 이 시대부터 이렇게 훌륭한 시스템을 개발했구나라고 하게 되겠죠. 조선 노동자들의 역할 기여는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전 궁금한 게 일본이 이 사도강산 유네스코 등재에 왜 이렇게 목을 메고 있었어요? 저는 역시 전쟁 범죄의 세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네스코 얼마나 아름다워요. 네. 그 어두웠던 역사가 흑역사가 네.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돼요. 그러면 그 역사적인 사건 하나로 일본 정부의 전쟁 범죄 그렇게 수많은 조선인 노동자들을 강제 동원해서 노역을 시키고 임금도 주지 않고 그런 공간이었는데 인권을 유린했다라는 것은 덮어지는 거죠. 네. 저는 그것에 유네스코도 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또 우리가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나가야 될 것은 왜 그럼 일본 정부가 이렇게 유네스코에 이런 것을 등재하면서 그들이 저질렀던 그 어두웠던 흑역사를 세탁하려고 하는 것일까? 아름다운 이름으로 덮으려고 하는 것일까? 결국은 전쟁하고 일본의 싶어서 그런 군사 거네요? 대국과 연관되어 있다. 일본이 그런 역사를 지워야 일본이 다시 군대를 보유할 수 있고 평화헌법 구조에서 제어 장치로 막고 있는 그런 다시는 일본 정부가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런 법제들을 개헌하고 하는데 일본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여기에 결국은 사도강산을 우리 조선 노동자들의 강제 동원 문제를 은폐하고 지우고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이런 이면이 단지 그 역사를 기억하고 단지 그 역사를 제대로 알리는 문제에서만 머무면 안 된다. 이제는 그 문제를 바로 한반도 평화 문제, 우리 아이들, 우리 미래 세대들이 앞으로 일본 군국주의로부터, 일본 군사 대국화로부터 혹은 한미일 그게 결국 이루어지고 있는 한미일 군사 동맹 체제가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있는 이 긴장감, 위기. 언제 또 전쟁이 우리의 뜻이 아닌 그들의 뜻대로 일어날 수 있다는 이런 불안감 이런 것까지 함께 우리가 생각하고 고려하고 문제를 같이 대응해서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한국 정부가 유네스코에 적어도 약속한 것처럼 일본 정부가 그 전시관이 제대로 조선인 노동자들이 여기에 와서 어떻게 노역을 강요당했는지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등등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고 전시하고 일본의 미래 세대들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야 되죠. 근데 윤석열 정부가 할까요? 절대 안 하죠. 안 하죠.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결국은 정권을 바꿔서 새로운 제대로 된 과거 청산으로부터 민주화를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정권이 들어와서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해야 된다. 네. 명백한 거죠. 그러니까요. 이 정권을 바꿔서 다시 추진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멈춘 그렇습니다.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진행된 상태고요. 그럼 이어서 요거 먼저 질문할게요. 지금 일본의 새 총리로 이시바 네. 이름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시바가 선출됐는데 이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에요? 그 저는 사실 한 벌써 번도 이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주목하지 않았죠. 네. 한국 언론도 별로 약간 주목하지 않았고 듣보잡 같은 분이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지지 세력도 그렇게 없고. 강하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게 더 위험할 수 있다. 강한 세력에 자기 지지 기반이 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외부에서 밀려오는 강한 압박이나 강한 요구에 쉽게 흔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총리로 총리 후보로 지명이 됐을 때 한국언론에서 약간 따뜻한 기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온건주의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스쿠니 신사 같은 경우는 참배하지 않지 않겠느냐. 와우. 또 혹은 과거사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뭔가 사과해야 된다. 나 같으면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발언을 했다라든가 이런 그 내용들을 기사로 실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일본의 어떤 군국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과거사 따로 늘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미양 사건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배웠잖아요. 절대로 과거사가 과거사로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걸로면 우리가 위협받을 일도 없는 거죠. 그 과거사는 명백하게 지금 일본의 군사 대국화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가 다시 부활해서 한반도에 위험을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올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특별히 지금 일본이 계속 아시아 나토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 세계의 국제사의 모든 시스템이 미국에 종속되려고 하는 미국의 어떤 미국의 그 시스템 아래 미국의 전략 아래 모두가 들어가서 아시아도 유럽도 미국의 대리 전쟁을 치르고 미국의 대리 어떤 무역 보복 조치를 하고 하는 이런 역할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고의 목소리를 날려야 된다. 과연 우리의 국익은 어느 편에 서야 정확하게 국익인가? 그거에 따라서 외교 정책도 수립돼야 되는 것이고 국방도 자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우리의 국익 미국도 상대할 수 있고 중국도 상대할 수 있고 러시아도 상대할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독일도 유럽 사회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대한민국의 경제를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들의 어떤 문화와 그런 교류를 원활하게 하게 할 수 있는 또 어떤 그런 다양한 다방면의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가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할 것인가 철저하게 그렇게 되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희한한 거 우리가 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모든 나라는 국익에 따라서 정치를 해요. 그렇죠. 일본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일본도 기시다도 아베도 지금 총리도 미국에 종속돼 있다고 얘기하는 일본도 자기 이익을 그 안에서 추진하면서 어떻게 하잖아요. 미국의 일본의 반도체를 일본의 방위 산업을 네. 증진시킬 것인가? 네. 일본의 헌법에 제어 장치를 해놓고 있는 그 평화헌법 구조를 깨트려서 어떻게 하면 일본의 날개를 달아줄 것인가? 그렇죠. 라는 것에 입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우리는 왜 모든 것이 4대 외교.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그렇죠.